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복수극 더 글로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중국인 유학생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6명의 중국 유학생들은 피해자 여학생을 공원으로 납치해 잔혹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피해 여학생들을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드라마 내용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중국 학생들은 왜 친구를 납치하고 감금까지 했을까요? 사건은 결국 어떻게 판결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15년 미국 LA에서 발생한 한 유학생의 학폭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과정에서 피해자 학생은 구타를 당하고 옷도 벗겨진 채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리고 담뱃불에 화상을 입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모나 교사로부터 한바탕 혼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학폭 행위는 미국에선 중범죄에 해당됐습니다. 2015년 3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포트 롤랜드에 있는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여학생은 중국 유학생 류이란이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명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류이란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부어 있었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류이란의 상처 부위를 사진 찍어 증거로 확보하고 또 사건 현장을 찾아가 증거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최종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12명의 가해자 중 6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명은 미성년자이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성인이 된 주범 저군요, 양옥함, 장운래였습니다. 사건 당일 류이란의 초등학교 동창인 루안창은 위챗으로 그녀와 상의할 게 있다며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루안칭은 전에 류이란을 때린 적이 있어 이미 그 둘의 사이는 소원해진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류이란은 가기 싫었지만 고민 끝에 결국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류이란은 남자친구인 노승화를 데리고 갔고 커피숍에서 저군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승화에게 여자들끼리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학생들을 불러내 승용차를 운전하여 류이란을 공원의 한 구석으로 데려가 구타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류이란에 대한 학폭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심지어 폰으로 학폭 과정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류이란은 결국 상처투성이가 됐는데요. 류이란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아픔을 참고 끝내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저군요 일당은 저녁 7시부터 새벽 12시가 넘도록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류이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어서야 옷을 입게 했고 또 류이란을 운전까지 시켜 가해자들을 집까지 태워다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군요는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 노승화가 널 때렸다고 할 거야. 우리 12명이 증언할 수 있으니 알아서 해.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류이란은 저군요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처음 체포된 6명의 가해자는 본인이 사람을 때린 적이 없다며 누명을 쓴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미국 사법부와 병원 등 공립기관에서는 통증을 1에서 10등급으로 나눴고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했습니다. 류이란이 학폭을 당한 5시간 동안 그녀의 통증 수치는 7점 이상이었고 일부 통증은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인 10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학폭을 당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 매체에서는 감정적인 문제, 질투, 온라인상의 갈등 등 이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적인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군요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얼마 전 저군요 일행은 다른 한 명의 유학생을 상대로 폭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바로 16세의 맥가이였습니다. 그날 맥가이는 자신의 친구가 맞고 있는 걸 목격하고 가해자 저군요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군요는 그녀에게 꺼지라고 하며 꺼지지 않으면 너도 같이 때릴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군요, 장훈로 등 친구들이 맥가이를 찾아가 따귀를 몇 대 날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로 그들은 맥가이를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계속 구타했습니다. 저군요는 전날 맥가이가 본인이 사람을 때리는 걸 막아서 맞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폭행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맥가이의 팔은 담뱃불에 화상을 입게 됐고 얼굴은 맞아서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하숙집 보호자에게 들키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까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렸었죠. 사실 맥가이와 루이란처럼 학폭을 당한 피해자는 많았습니다. 저군요가 사람을 때리는 이유는 상대방이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분명 맞을 줄 알면서도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처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들이 결국 학교 문 앞에서 기다렸고 구타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맥가이가 맞은 지 이틀 만에 류이란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군요와 류이란의 갈등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기억에 따르면 저군요는 류이란을 협박한 적이 있었는데 류이란이 겁을 먹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저군요는 그녀를 때린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누군가가 류이란을 때렸는데 저군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년 전 류이란이 맞았을 때 한 교사가 학교 임원에게 보고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결국 아무런 처벌 없이 방관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보고했던 교사는 교장도 결국 장사꾼이며 단지 중국 학부모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가해자 학생을 제적하거나 심지어 본국으로 보내는 등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류이란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을 단속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한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하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은 일상화가 됐었죠. 그들이 사는 고등학교는 미국 사립 옥스퍼드 중학교로 LA 포트 롤랜드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학교는 주로 중국 유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옥스퍼드 중학교는 포트 롤랜드 쇼핑몰 뒤쪽 구석에 숨겨진 활동교실과 같았습니다. 이 학교의 전체 면적은 아주 작았어요. 주차장과 마주한 펜스 위치가 학교 정문이었고 학교에는 간이교실이 몇 개밖에 없었고 체육시설도 허술했는데 농구대 3개와 배구대 하나 그리고 마른 잔디밭에 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교사 6명에서 8명만 있었고 이들은 86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보잘것없었지만 등록금은 연간 1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1,714만원 정도로 엄청 비쌌습니다. 학생 비율은 대부분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영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죠. 많은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또 제약도 거의 없어 결국 나쁜 길로 들어서곤 했습니다. 저군요는 학폭 무리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사실 사고 당시 그녀는 이미 옥스퍼드 중학교를 떠나 전학을 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옥스퍼드 중학교에 자주 들렀습니다. 19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또 성격이 사나워 나서는 걸 좋아했고 결국 그렇게 학폭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1996년생인 저군요는 14살에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갔지만 유학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군요는 영어가 서툴러 학교를 몇 군데 옮기게 됐으며 추후 사립 옥스퍼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SNS에 있는 BMW와 마세라티 등을 통해 부잣집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렉서스를 운전해 비웃은 적도 있을 정도로 집안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군요는 미국에서 몇 차례 연애를 했었는데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올렸지만 항상 실패를 맛보았고 심지어 남자친구와 헤어질 당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정신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고 귀국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저군요와 함께 사람을 때린 장훈래는 아직 SNS에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남자친구였습니다. 저군요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느낄 만큼 감정 변화가 아주 컸습니다. 이건 그녀의 SNS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녀는 불쾌하면 바로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SNS에서 본인 때문에 학교 오기를 무서워한다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백인 교사들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보다 약한 학생들에게는 따돌림을 시켰었죠. 사건 발생 후 저군요는 본인의 소셜 계정에 게시글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급했던 그녀는 또 하숙집 주인과도 여러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하숙집을 옮겨 다녔고 전부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숙집 주인들은 저군요가 떠날 당시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었습니다. 저군요는 종종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으며 거짓말도 자주 하여 사람의 속을 썩였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숙집 주인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군요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단순한 싸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경찰에 알려지더라도 구치소에 며칠 동안 갇혀 있거나 돈만 배상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한바탕 혼나거나 기껏해야 전학을 가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죠. 저군요는 심지어 즐거운 19세 생일을 위해 사건 처리가 빨리 종결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학폭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2015년 4월 14일 유학생 학폭 사건 예비심사가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저군요와 장훈래는 아무 일 없는 듯 법정에서 계속 웃으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군요는 여전히 사건이 빨리 판결되기를 바랐고 6월까지 재개정을 미루는 걸 싫어했습니다. 19살 생일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들은 납치, 가택연금, 고문, 구타, 신체 상해 등 혐의 외에도 가장 심각한 가혹한 수단으로 고문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세 사람은 미국 법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받기에도 충분했고 보석금은 300만 달러, 하나로 약 39억 원에 달했습니다. 판사가 낭독한 법문을 듣고 나서야 가해자들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통역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성인 3명에 대해 공식 심판을 했으며 다른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해자 6명은 체포 소식을 듣고 바로 학교를 떠나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입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 평생 돌아가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10년, 20년 뒤 돌아왔을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연루된 다른 3명의 미성년 용의자를 봅시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가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했으며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며 전부 모두 다른 사람이 때린 거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내린 혐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 함께 저지른 범죄로 인정돼 가장 심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범죄자와 성인 범죄자의 양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3명이 모두 15세에서 18세이어서 판사는 그들이 책임 능력과 자백 태도, 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지른 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3사람이 유기징역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최대 형량이 1년을 넘지 않고 출소 후에도 귀국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1심 다음날 성인 피고 3명은 2차 상담을 계속한 후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 증거가 모두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2015년 6월 3일 캘리포니아 포모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류이라는 저군요를 포함한 10여 명의 구타 행위를 고소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저군요는 법정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경멸하고 또 조롱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며 끊임없이 옆에 있는 동력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심지어 악랄한 눈빛으로 피해자를 노려보았고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고서야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여러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오전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을 때 한편 법정 밖에서는 난감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유학생 공모 씨의 아버지는 재판에 앞서 증인에게 뇌물을 주며 자신의 딸을 위해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법방해 혐의로 법정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마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경찰은 그가 확실히 방해를 한 증거는 있지만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보름 뒤인 6월 18일 법정에서는 피고인 3명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심리는 10분이 채 안 되게 진행되었습니다. 3사람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 재판관에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군요가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어 변호인은 그녀에게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이듬해인 2016년 1월 5일에야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이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3명에 대한 고문, 상해 혐의를 인정하되 3명은 납치, 인신침해 등 혐의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2월 17일에 주범인 저군요가 변호인을 통해 그녀의 반성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꼈고 이 모든 것 또한 결국 지나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무서운 행동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ey sent me to the United States for a better life and a fuller education. Along with that came a lot of freedom. In fact, too much freedom that I was not used to. In China, I was very obedient and cheerful living with my parents. Here I became lonely and lost. 결국 저군요는 납치죄, 공격죄, 중상해죄로 총 1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옥함은 유기징역 10년, 장훈래는 유기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듣게 된 3사람은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이미 최선의 결과라며 계속 소송을 걸어 싸울 경우 종신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이들은 범죄자로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추방되며 미국에는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북미에는 낙하산 키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는 혼자 미국으로 유학 온 젊은 국제학생을 뜻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홀로 외국에 보냅니다. 낙하산 키즈는 주로 15세에서 19세의 연령대이며 그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 하숙집에서 지내게 되며 부모와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북미에 던져진 낙하산처럼 느껴져 낙하산 키즈라는 통칭이 생겼습니다. 낙하산 키즈 중 많은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미래의 대학 진학을 위한 좋은 기초이며 현지 생활도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방황의 시기에 문화의 충격과 언어의 장벽에 직면하게 되며 대부분의 하숙집은 숙식만 제공하며 유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사실 하숙집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하숙집은 이윤에만 집중하고 학생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게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게 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멀리하고 단체로 모여 자기들만의 구역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어려서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들은 성과 악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를 때 아주 오만했으며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면 약하고 무고한 척 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며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폭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그들이 경외심을 가질 만큼 구속력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가해 행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9일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침에 앨리스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SNS에 한 건의 친구 신청이 앨리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신청자의 프로필 사진은 화환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래에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앨리스는 그 계정으로 들어가 피드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뜻밖에도 경찰이 5개월 동안 찾고 있는 실종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그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이 깊고 스토리가 기괴해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꽤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녀의 친구 신청 요청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하며 SNS에도 올렸습니다. 더욱 사람을 기막히게 한 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도 친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괴이한 상황에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사건 당일로 돌아가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2월 1일 멜버른의 한 주택에서 켈리라는 여자가 5시간 동안 치킨 스프를 끓여 저녁에 아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할 때 그녀는 아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켈리는 급한 일이 생겼는지 표정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녁 5시 30분 그녀는 그냥 핑크색 잠옷과 슬리퍼를 신고 집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초조하게 둘러보더니 전화 속 사람이 뭐라고 해서인지 앞으로 걸어가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도 켈리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여자의 이름은 주 켈리 장이라고 하며 사건 당시 34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후 7살 아들과 같이 호주에 있는 멜버른 에핑의 원체스터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그녀는 주로 구매 대행 일을 했습니다. 켈리는 30대이지만 몸매 관리를 잘하여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사교성도 좋았던 그녀는 친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녀 문제에 있어 인내심이 많고 좋은 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아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은 그녀의 실종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월 2일 경찰은 그녀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스탠퍼드가 담당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그는 켈리의 집 근처를 전면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스탠퍼 형사는 실종의 이상함을 느끼곤 사건 파일을 확인하며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켈리가 가출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가출했다면 잠옷만 입고 현금도 챙기지 않은 채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이 생겨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도 며칠 동안 아들에게 연락 한 통 없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스탠퍼는 이러한 상황을 배제한 후 그녀가 납치된 게 아닐까 했지만 켈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범인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하여 납치의 가능성도 배제하였습니다. 추측하면 할수록 스탠퍼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켈리가 이미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아니면 납치되어 다른 곳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켈리가 전화를 받고 급히 외출했다면 범인이 지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생각 끝에 스탠퍼는 조사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월 4일 스탠퍼는 켈리와 연관된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켈리의 전남친 준 성탄, 일명 샘 탄을 불렀습니다. 사건 당시 탄은 35세였고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호주에서 배관공 일을 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매력은 없는 편이었는데요. 약간 뚱뚱하고 눈은 작고 피부도 꽤 까무잡잡했습니다. 스탠퍼의 질문에 탄은 아주 침착하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마침 초저녁에 켈리의 집에서 켈리 모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켈리는 산책하러 가야겠다며 아들을 그에게 맡긴 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탠퍼는 계속하여 탄에게 켈리가 갑자기 외출한 이유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탄은 바닥을 내려보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스탠퍼는 어딘가 찝찝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 중 탄은 아무런 감정 없이 아주 평온했는데 여자친구를 잃은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탠퍼는 계속하여 질문하지 않고 탄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신문을 받게 된 사람은 켈리와 멜버른에서 가장 친한 친구 캐디였습니다. 켈리가 실종되고 나서 그녀는 켈리에게 여러 번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다 켈리의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자 걱정이 되었던 캐디는 경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는 캐디를 통하여 켈리가 책임감이 강한 엄마라 절대 아들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있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는 탄에 대해 더욱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탄의 진술에 따르면 켈리는 실종 당일 전화를 받은 후 아들과 탄을 집에 두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소 켈리의 일처리 방식과 달랐는데요. 분명 탄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스탠퍼는 또 캐디에게 켈리와 탄의 연애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캐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 그 둘은 몇 주 전부터 사귀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켈리는 둘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2월 1일에 저희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켈리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탬퍼는 캐디의 진술을 조용히 듣다가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당시 확보된 단서가 너무 적어 스탬퍼는 다시 켈리의 이웃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는 켈리의 집 주위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이웃의 CCTV 영상에서 예상치 못한 단서를 얻게 되었는데요. 2월 1일 오후 4시에서 2월 2일 아침 8시 사이에 두 대의 의문의 차량이 에핑과 돈키스터 인근에서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에핑은 켈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돈키스터는 탄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탬퍼는 탄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고 나서 스탬퍼는 이웃에게 사건 당일 어떤 수상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그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켈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며 소란도 피우지 않았으며 종종 요리하는 소리와 잔잔하게 얘기하는 소리만 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종된 지 몇 시간 후 이웃은 심상치 않은 아주 큰 소리를 듣게 되어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웃도 2월 2일 새벽 4시쯤 2명에서 3명의 남자가 15분 정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건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뜻일까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건 켈리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탄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탄은 켈리 실종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스탬퍼는 탄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경찰이 다시 탄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용의자가 도주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스탬퍼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2월 6일 경찰은 시민들에게 단서 제공을 요청하며 실종 여성을 찾아달라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용의자 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나타난 수상한 차량을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이 차량을 운전하여 멜버른을 떠난 남자를 찾아달라고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 공고가 발표되고 나서 하루 만에 그들은 많은 단서를 받게 되어 용의자의 행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7일 오후 스탬퍼 경찰은 동료와 같이 공항으로 달려가 호주를 떠나려는 샘 탄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예상 밖의 탄은 경찰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켈리의 실종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탄은 보석 신청을 하여 2월 8일 저녁에 석방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떠나 모든 단서가 끊어지자 스탬퍼는 분노에 빠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이 보석 기간에 다시 외국으로 탈출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계속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은 아마 더욱 심각해질 거고 진범은 영원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이 미궁 속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탄은 사건 발생 후 이웃을 찾아가 CCTV를 설치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걸 확인하고서는 한시름 놓은 듯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스탬퍼는 탄의 이상한 행동을 회상하며 켈리가 아마 2월 1일 실종됐을 때 이미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켈리가 숨진 사실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새로운 수사 방향이 생각났습니다. 숨진 켈리만 찾을 수 있다면 탄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탬퍼는 자신을 범인으로 상상하여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피해 숨진 켈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피해자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피해자가 은폐되어 숲이나 강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숨진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도 범인 입장에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별로 없는 폐쇄된 공장이 있었는데 아마 한 사람을 숨기기에 가장 유력한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추측한 곳을 방문하여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추측에 자신만만했던 스탬퍼는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을 출동시켜 의심되는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주변 주민들의 협조에 수색 범위를 좁혀갔는데 안타깝게도 하수구든 덤불이든 어디에서도 켈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찰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을까요?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스탬퍼는 우울해하며 사건 조사를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하루 또 하루 흘러가게 되어 켈리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탬퍼는 상사의 재촉으로 사건 파일을 다시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는 갑자기 탄을 회상하며 본인이 범인을 너무 똑똑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탄이 똑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당황하게 되어 숨진 켈리를 쓰레기통에 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본인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부하 직원들과 같이 6월 15일에 멜버른 북부에 있는 매립지를 찾아가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6월 18일에 스탬퍼의 추측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장에서 인체의 일부를 찾게 됐는데요. DNA 비교 결과 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켈리가 발견되자 사건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생한 일이 또 사건을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7월 10일 한 여자가 숨진 켈리로부터 SNS 친구 요청을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묘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들도 최근에 켈리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온갖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냉정한 네티즌들은 보이스 피싱범 같은 사기꾼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켈리의 친구도 친구 요청을 받아 수락했었는데요. 그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켈리 본인임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동영상 시작 부분에 앨리스가 가장 먼저 게시글을 올려 켈리가 본인을 추가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해당 아이디로 연락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스탬퍼는 수집된 증거를 들고 멜버른 법원에 탄을 공식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탄은 통역과 함께 화상회의로 멜버른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이유로 법원에 자세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화학 추적학자와 지리학자의 보고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증인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은 법정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법원에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5일간 재판을 통하여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 여부를 판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탄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보도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비참한 고의상해 범죄로 변했습니다. 외국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그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아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언제 발표하든 범인은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